며느라, 잔소리 좀 그만하거라. 누가 보면 나는 애 안 키워본 줄 알겠다. 걱정되는 건 알겠는데 나한테 손주 봐달라고 부탁한 거면 믿고 맡길 법하지 않니? 어머님 서운하실 수 있지만 저희 애를 남한테 맡기는 건데 불안하지 않은 부모가 어딨겠어요? 방금 뭐라 그랬니? 남이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왜요? 제가 틀린 말 했나요? 너도 참 이상한 애구나. 그러는 너는 왜 남의 집에서 살고 있니? 이 집은 내 집 아니니?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6세 위말순 씨입니다. 말순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허리 굽혀 일하며 모은 돈으로 간신히 마련한 아파트 한 채가 그녀의 전 재산이었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말순 씨에게 아들 우성이는 유일한 의지처였지만 동시에 가장 큰 걱정거리이기도 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나서도 전세 살아야 해요. 친구들은 다 집 있는데. 우성이의 불평은 결혼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세에 자금을 모아주었는데도 부족하다며 자꾸만 더 달라고 손을 내밀었죠. 결혼식 비용도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순 씨는 적금을 깨서 결혼식 비용까지 대주었습니다. 다른 부모님들은 아들 결혼하면 집도 사주시는데. 솔직히 요즘 남자가 집도 안 해가면 장인, 장모님 볼 면목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말순 씨는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아파트 한 채가 노후 유일한 의지처였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을 앞둔 아들의 눈치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엄마, 쌤이가 그러는데. 우리가 알아본 신혼집이 너무 좁대요. 엄마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 결혼식 한 달 전, 말순 씨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너희가 살아라. 엄마는 작은 전세 원룸 얻어서 지낼게. 말순 씨는 평생 모아온 아파트를 아들과 새 며느리의 이름으로 공동명에 이전해 주었습니다. 아들을 위한 결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노후에 의지할 곳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었죠. 말순 씨에게 그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미래의 보험 같은 것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쌤이도 너무 좋아해요. 며느리 세미를 처음 만났을 때 말순 씨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어머님 하고 공손하게 불렀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말순 씨는 그런 생각을 숨겼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결혼식 날 세미는 말순 씨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잘 살게요. 자주 찾아뵐게요. 말순 씨는 그 말을 반쯤만 믿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한 달에 몇 번 있던 방문이 점점 뜸해졌고 전화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명절에 찾아와도 반나절 만에 서둘러 일어났죠. 엄마, 쌤이가 친정에도 가봐야 한대요. 말순 씨는 그런 모습을 보며 섭섭함을 느꼈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젊은 부부니까 바쁘겠지 하는 마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우성이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쌤이 임신했어요. 내년에 손주 볼 수 있어요. 말순 씨의 가슴은 기쁨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안을 수 있다니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인지 모릅니다. 우성아, 산후조리원은 어디로 예약했니? 아직 알아보는 중이에요, 엄마. 비용이 만만치 않다던데. 그거 어머님들이 보통 내주시던데요. 어머님도 내주실 거죠? 말순 씨가 무심코 한 말에 며느리 세미가 끼어들었습니다. 말순 씨는 당황했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을 말없이 보태주었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말순 씨는 더욱 들떴습니다. 아기 옷, 장난감, 이불까지 손주를 위한 선물을 사모았습니다. 우성아, 세미는 어때? 아기는 언제 나올 것 같아? 아직이에요, 엄마. 진통 시작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그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말순 씨가 전화를 걸어 확인했을 때 아들은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새벽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지금은 쌤이랑 아기가 좀 쉬어야 해서. 그래, 그럼 언제 가볼 수 있을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쌤이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왜? 나는 들어가면 안 된대? 아무래도 쌤이 눈치가 좀 보여서요. 출산하고 좀 예민해 보여요. 회복도 해야 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지만 여전히 손주를 볼 수 없었습니다. 우성아, 손주 좀 보고 싶은데 기다리다 목 빠지겠다. 엄마, 아직 아이가 너무 어려서 면역력이 약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말순 씨는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손주의 모습은 우성이가 보내주는 사진으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작은 화면 속 손주를 보는 것이 말순 씨의 일과가 되었죠. 우성아, 이제 2달이 다 됐는데 아직도 못 보는 거니? 엄마, 쌤이가 아직은 외부인 많이 만나면 아기 컨디션이 안 좋아진대요. 그래, 알겠다. 아기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드디어 손주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말순 씨는 직접 아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말순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주가 커서 먹을 옷들도 정리해 보따리를 쌌죠.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며느리의 표정은 그리 반갑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손 먼저 씻고 오세요. 그리고 여기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해요. 말순 씨는 당황했지만 손주를 위한 일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미가 건넨 병원 가운 같은 옷으로 갈아입고 손도 곱게 씻었습니다.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디 있니? 우리 강아지. 말순 씨가 아기에게 다가가려 하자 며느리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아직은 멀리서 지켜만 봐주세요. 말순 씨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우리 보물 손주의 할머니 왔다. 며느리 세미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안사도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달려와 손주를 와락 안았습니다. 손도 씻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우리 복덩이, 우리 복덩이. 안사도는 아이의 볼을 비비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세미는 옆에서 웃으며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찍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바라보는 동안에도 세미는 안사돈과 아기를 함께 사진 찍으며 즐거워했습니다. 그 옆에서 말순 씨는 갑자기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도 내어주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대주었는데 왜 나는 손도 못 대게 하면서 저 사람은 아무 제약 없이 아이를 안고 있는 거지. 사실 아기의 건강을 위해 하는 말이라 생각하여. 며느리의 말에 서운하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안사도는 되고 나는 안 되는 이 상황이 쉽게 납득이 안 갔습니다. 나도 한번 안아봐도 될까?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세요. 머리 받쳐주시고. 말순 씨는 손주를 품에 안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동안의 기다림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는데 왜 이렇게 어색하고 서먹한 건지. 겨우 몇 분, 말순 씨가 손주를 안고 있는데도 세미는 계속해서 말순 씨의 손 위치가 어떻다느니, 아기가 불편해 보인다느니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얼굴 막 만지시면 어떡해요? 미안하다. 너무 이뻐서 그냥. 결국 말순 씨는 힘없이 아이를 다시 세미에게 건넸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순 씨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시댁을 멀리하는 것 같은 서운한 감정이었죠. 그래도 말순 씨는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 며느리가 예민할 수도 있다 생각하여 여전히 참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믿으며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지리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겼죠. 시간이 흘러 말순 씨의 손주가 생후 8개월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여전히 손주를 보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아주 가끔 아들 집에 초대를 받아 손주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날도 말순 씨는 손주를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손주가 좋아한다는 인형을 사들고 기쁜 마음으로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세미는 여전히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냉담했습니다. 우리 강아지 많이 컸어? 말순 씨가 손주에게 다가가자 세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말씀드릴 게 있어요. 거실에서는 우성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게 엄마, 세미가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애를 맡길 데가 필요한데. 어머님, 주 3일만 봐주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혼자 계시잖아요. 그렇게 말순 씨는 매주 월, 수, 금요일마다 아들 집에 가서 손주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안 곳곳에 카메라가 있어 출근하려는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다 뭐니? 웬 카메라가 있어? 아, 그거요? 저희 집에 홈캠 설치했어요. 저희 출근하면 걱정이 좀 돼서요. 거실 구석, 주방 천장, 아이 방 벽면에 작은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었죠. 요즘 뉴스 보면 애들 사고 많잖아요. 그냥 안전을 위해서예요. 그날부터 말순 씨는 카메라의 시선을 느끼며 손주를 돌봐야 했습니다. 웃음도 말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자연스러운 행동 하나하나가 어색해졌죠. 강아지야, 할머니랑 놀자. 까꿍. 말순 씨가 손주와 놀아주다가도 문득 카메라를 의식하면 웃음이 경직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저 카메라 너머로 세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말순 씨는 항상 긴장했습니다. 점심시간 말순 씨는 손주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애 밥 정량만 주셔야 해요. 애가 체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말순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미가 실시간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말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말순 씨는 항상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잠시라도 손주를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이 들었죠. 하루는 말순 씨가 손주를 재우고 잠시 쉬고 있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어머니, 애가 자는데 왜 거실에 계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못 가잖아요. 너무 걱정하는구나. 내가 알아서 할게. 그만 신경 끄고 일이나 하거라.
말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주를 사랑하지만 이렇게 감시받는 느낌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나는 애 안 키워봤나?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길래 왜 이렇게 감시를 해? 말순 씨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손끝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다음 날 말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카메라 앞에서 긴장하며 지낼 수 없었습니다. 손주를 돌보러 가자마자 말순 씨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거실 카메라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아이 방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가렸죠. 이제 좀 편하게 놀자. 우리 강아지. 그날은 오랜만에 말순 씨가 마음 편히 손주와 놀아준 날이었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고 말순 씨도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의 감시 없이 손주와의 시간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즐거웠습니다. 할머니가 노래 불러줄까? 말순 씨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손주는 까르르 웃으며 말순 씨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오후 5시 며느리 세미가 예상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세미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어머님, 왜 홈캠을 가리셨어요? 세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감시받는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더라. 실제로도 계속 나한테 잔소리하지 않니? 세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서운하실 수 있지만 저희 애를 남한테 맡기는 건데 불안하지 않은 부모가 어딨겠어요? 그 순간 말순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말순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저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아왔는데 결국 자신은 남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며느리 세미는 그제야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말을 더듬었습니다. 방금 뭐라 그랬니? 남이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을 남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하지만 이미 말순 씨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너도 참 이상한 애구나. 남한테 애를 맡기고? 말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주는 마치 할머니의 슬픔을 느끼기라도 한 듯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는 서둘러 아이를 안아 달래며 말순 씨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 말순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확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집을 내어주고 손주를 위해 참아왔던 모든 시간이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너는 나를 남처럼 대우했나 보구나. 아니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뭘 또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말순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주에게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어 보이고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아직 애 저녁 먹여야 하는데. 나는 남이니까 그만 가보마. 그렇게 말순 씨는 아들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 길, 말순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말순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고 서울의 저녁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참았나 보다. 다음 날 아침 말순 씨는 오래전 지인이 소개해준 변호사의 명함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당일 상담이 가능했습니다. 말순 씨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의 높은 빌딩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제 재산을 되찾고 싶습니다. 말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 결혼 때 공동 명의로 넘겨준 아파트, 그 뒤로 이어진 소외감, 그리고 어제 있었던 남이라는 발언까지. 변호사는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증여 당시 조건이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말순 씨는 망설임 없이 재산 분할 청구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남으로 취급받지 않기 위한 그녀만의 작은 반란이었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우선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말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길,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와 아들이 말순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봐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말순 씨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우성이와 며느리의 얼굴은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쌤이한테 그렇게 말하고 가셨다면서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네 와이프가 남한테 애 맡기는 게 불안하다고 말했다. 우성이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미가 모든 이야기를 한 모양이었죠. 그건 쌤이가 말실수한 거예요. 어떻게 엄마를 남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럼 왜 홈캠으로 나를 감시했니? 그건 쌤이가 좀 예민해서 그렇죠. 내 아내가 날 얼마나 무시했는지 너는 모르지?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모르지? 아들 우성이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말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아온 집을 너희에게 줬는데 그 대가가 이거니? 엄마, 그거 아니에요. 우리 진짜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냥 쌤이가 요즘 일 때문에 예민한 것뿐이에요. 아들아, 나도 인간이야. 나한테도 자존심이 있어. 지금까지 시댁 차별했던 거 계속 참았다. 그때 말순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말순 씨는 아들 부부 앞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변호사님. 내용 증명 발송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자 우성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변호사는 왜? 설마, 맞다. 내 재산 되찾으려고 한다. 니들이 날 남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도 니들에게 남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지. 우성이의 표정이 당혹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집은 이제 우리 집이잖아요. 우리가 대출도 받았고, 인테리어도 했는데, 내가 준 집에 살면서 나를 남 취급했잖니?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니? 우성이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앞으로 잘할게요. 이미 늦었다. 변호사님 말로는 승산이 높대. 내 돈 주고 산 집 법적으로 찾을 수 있대.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합니다.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 씨는 아무 말 없이 세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을 남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건 정말 말실수였어요. 쌤이야, 말실수가 아니라 마음이 그랬던 거잖아. 내가 보여준 행동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동안 너가 차별하는 것들을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그래도 나는 가족이라 생각해서 참고 있었어. 너네가 살고 있는 집도 가족이라 생각하고 줬던 거고. 그런데 어떻게 남보다 못한 대우를 할 수가 있니? 며느리 세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말순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집 없어지면 저희 어떻게 살아요? 대출금도 있고. 말순 씨는 세미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홈캠도 다 치울게요. 손주도 언제든지 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쌤이야, 남한테 애 맡기는 게 불안하다면서.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니? 세미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정말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에요. 그럼 왜 내가 손주를 안아보려 할 때마다 방해했니? 왜 친정엄마는 멀쩡하게 안아도 되고 나는 옷 갈아입고 손 씻고 별짓을 다 해야 했니? 세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순 씨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쌤이야, 나도 애 안 키워본 거 아니다. 손주 사랑하는 마음은 너랑 똑같아. 너가 손주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서운한 건 남처럼 여기는 너의 태도 때문이다. 세미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이라고 생각했으면 남처럼 대하자. 그게 공정한 거 아니겠니? 이제 할 말 없으면 그만 돌아가거라. 말순 씨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냉정했죠. 이것이 그녀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말순 씨가 증여 당시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고 세미가 말순 씨를 남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홈캠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손주 접근 제한 등의 정황도 말순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차분히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우성이와 세미가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말순 씨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원고 승서. 판사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말순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그녀가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을 되찾는 정당한 과정이었죠. 일주일 후 말순 씨는 자신의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성이와 세미는 이삿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결국 세미의 친정으로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세미의 친정어머니도 함께 와서 이삿짐을 돕고 있었습니다. 안사돈의 눈빛이 날카롭게 말순 씨를 향했지만 말순 씨는 담담하게 그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사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너무하신 거예요. 안사돈의 목소리에 말순 씨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제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었지만 제가 남이라서 그럴 수 없었네요. 안사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모든 이야기를 했을 텐데도 친정어머니는 자기 딸 편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가 떠나고 한 달 뒤,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었습니다. 말순 씨의 인생에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것 같았고,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